전종철의 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 장려에 대응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1,800억 원을 응급 환자와 중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보상에 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간호사가 전공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불분명했던 업무 범위를 지침으로 정해서 간호사들이 수술 봉합과 심폐소생술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총선 전패했던 경기도 수원으로 달려가서 지지를 호소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양평을 찾아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가 별세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 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함께 총선 관련 정치 현안 깊이 있게 짚어봅니다. 3월 8일 금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간밤에 들어온 외신으로 시작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해서 좀 더 진전된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데 이 필요한 확신이 들 때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 머지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파월 의장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들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확신을 갖게 되면 멀지 않았는데 이 긴축 강도를 완화하기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는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만 말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시점이 멀지 않았다. 사실상 임박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겁니다. 네. 금리 인하 시기 기다리던 시장은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다고요? 네, 사실 좀 예상치 못했던 발언이어서 금리 인하 시기만을 기다리던 시장이 적극적으로 환호를 했습니다. 사실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게 시장도 시장이지만 저도 좀 대출인으로서 기다리는 사람인데요. 그렇군요. 지인들이 어제 얼마나 빚이 있길래 어제 방송까지 나와서 말할 정도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잘 좀 돌봐달라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 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는 나스닥 지수는 1.5% 급등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는 1% 올라서 또 한 번 신고가를 다시 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간밤에 들어온 외신 하나 더 알아봅니다.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을 했어요? 네, 이 기존의 미국행을 뒤집고 한국행이 좀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현지 일간지 이 BST가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항소법원이 전격적으로 이번에 이 한국행을 결정을 한 건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빨랐다고 본 원심과는 다르게 이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에 영문 이메일로 인도를 요청해서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이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서 미국 인도를 결정한 이 법원 고등법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이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해도 권도영 씨가 한국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네, 이 블룸버그 통신 보도인데요. 이 보도를 보면 법원이 이런 판단을 했어도 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결과가 이 법원 판단과 다르게 뒤집힐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한국행 확정하기가 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권 씨의 미국행에 이 동의를 좀 하는 듯한 발언을 해와서 이번 법원 판단을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동안 권도영식 측도 강력하게 한국행을 요청했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 정도인데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서 합산을 하고 있는 이 병과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년 이상 징역형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권 씨가 한국에 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95세라고 하는데 사별한 지 9년 만이라고 하네요. 네, 어제 이 손명순 여사가 어제 오후에 이 5시 40분쯤 향년 95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이 손 여사가 지난 2022년 12월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으로 입원을 해서 이 치료를 받아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손 여사가 어제 정오쯤에 이 상태가 악화돼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영면에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손 여사는 민주화 투쟁에 앞장선 야당 정치인의 아내로 또 그리고 이 대통령 영부인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곁에서 65년간을 함께 했는데요. 손 여사의 빈소는 서울대 병원에 마련이 됐고 장례는 5일간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대통령실과 여야는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정치권 공천 상황도 알아봅니다. 막바지에 이른 각 당 공천.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잡음이 적었지만 친윤 불패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이른바 친윤 불패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철규, 권성동, 윤한홍 의원 등 이 친윤 의원 대부분이 현 지역구에서 이 공천을 받은 데다가 유경준 의원 등 이 비윤계나 또 아니면 이 개파색이 옅은 인사들 위주로 공천이 배제가 되거나 지역구가 재배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 민주당 대표가 기득권 공천이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공천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공정한 이 공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갈등이 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번 공천 결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죠? 네, 254개 지역구 중에서 이 202개, 202개에 대한 지역에 대한 공천을 끝낸 민주당이 오늘 이 공천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정리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또 이른바 이 친명, 비명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 32 의원이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합류했다고요. 네, 이 두 의원의 합류로 이제 좀 현역 의원이 늘어난 이 새로운 미래 측이 이 진짜 민주 세력과 또 정치 개혁 세력이 함께하는 민주연대를 결성해서 진짜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당명 변경을 검토를 하고 또 여기에다가 이낙연, 김종민 공동대표에다가 홍영표 의원까지 가세해서 이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지 오늘로 18일째입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서 우선 건강보험 재정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까지도 동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제 이 1,200억 원의 예비비 편성에 이어서 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1,800억 원을 투입을 하기로 한 겁니다. 지원될 이번 이 건보 재정은 중증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병원과 또 응급환자, 중환자를 돌보는 전문의들을 위한 보상에 쓸 예정입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또 어려운 이 급성 심장 질환 수술 같은 이런 보상에도 건보 재정 1,200억 원을 추가로 또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게 또 간호사의 역할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니까 정부가 전공의 역할 대신할 수 있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지침으로 정했다고 하네요. 네, 이 오늘부터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앞으로 이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또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전문 전담 간호사는 수술 부위에 봉합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대한간호협회 측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대한의사협회가 반발을 했습니다. 의협은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에게 조롱, 협박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죠? 네, 지금 이 의사 또 전공의들이 있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지금 좀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이 의사 일부 실명 일부가 좀 노출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좀 이른바 공개 저격이 된 건데 특히 좀 욕설 댓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집단적인 이 심리적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엄중한 이 형사처벌을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또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 눈치를 보는 의사들이 있다면서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입장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젠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죠. 네, 이 검찰이 어제 이 전격적으로 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내부 문건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그 일환입니다. 재수사가 결정된 지는 49일 만에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에 보고된 경찰 수사 상황 보고서와 또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문건 등을 확보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좀 주력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재수사는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1월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핵심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지난 1월에 결국 재수사가 결정이 됐고 재수사는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네, 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기록의 양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이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과거 수사 때도 검찰은 이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었는데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불발이 됐고 결국 임 전 실장과 이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후 이 조국 전 수석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철진한 사건을 털고 또 털면서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1분 57초입니다. 날씨정보입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이 현재 영하 1도대 나타내고 있고요. 내일과 모레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 강원 산지는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호남과 제주에는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면서 오후까지 제주 산지에는 1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경상권으로는 최대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여서 빙판이나 도로 살얼음 예상되는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더 춥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람 때문인데요. 오늘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겠고 내일도 호남과 제주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전주 8, 대구 10도 등 5도에서 11도 분포가 되겠고요. 또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서쪽으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먼저 남양주에서 상일 사이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 성남요금소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서안암부터 6km 구간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해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부산 울산고속도로 울산 쪽으로 청량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성수분기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에서는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로 더디게 지나고요.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에서는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사이와 또 여의도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국민의힘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우세 지역에서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측은 철저한 시스템 공천에 의한 결과다. 이와 관련한 데이터나 근거를 밝힐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장동혁 사무총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현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용하다고 평가받던 국민의힘 공천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 강남, 영남 등 우세 지역에서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이제 주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우선 대구 달서갑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변호사에게 밀린 홍석준 의원이 공정한 시스템 공천의 대원칙이 깨졌다. 특정인을 단수 추천한 건 시스템 공천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하면서 경선을 요구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단수 추천을 했다고 시스템 공천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공천을 받은 유영하 변호사가 가장 앞선 후보였었고요.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와 홍석준 의원 간에는 유의미한 점수 차이가 있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데이터로 보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 했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뭐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유의미한 점수 차이도 있었고요. 유영하 변호사가 여러 면에서 단수 추천을 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공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다른 인사 공천을 놓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시스템 공천 과정에서 모든 후보의 경쟁력을 조사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경쟁력 조사를 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당원과 일반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경선도 했습니다. 그것을 통과한 분들을 두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사법 리스크를 앞두고 있음에도 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조국의 강을 다시 역으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된 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시켜줬구나.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뭐 점수상의 경쟁력 조사도 했고 면접도 했고 네. 모든 것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런 평가도 없이 본인이 깃발 들고 조국의 강을 역으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맨발로.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 사무총장께서는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기계적으로 계산기로 공천할 것 같으면 공천관리위원회는 필요 없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경쟁력 조사만 한다면 다른 후보보다 앞설 수 있지만 여러모로 봤을 때 본선 경쟁력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보다는 지금은 신인으로서 약간 여론조사나 다른 면에서 뒤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본전 경쟁력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저희는 본선이 있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서 여러 판단을 할 수 있다. 단순히 수치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공천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있는 수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잠재력, 포텐셜, 예. 그다음에 어떤 필요하다면 정무적 판단도 가미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우선 공천 같은 경우에도 우리한테 어려운 지역이냐 아니면 우리한테 우세한 지역이냐에 따라서 본선 상대 후보와의 차이가 어떤 경우에는 2, 3%가 차이가 나더라도 여기는 우선 추천이 필요하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대 후보와 10% 차이가 나지만 이 지역은 그래도 경선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다른 여러 각도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10% 차이가 나야지만 우선 추천을 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경선으로 가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10명이라는 공관위원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산원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진짜 계산기 두드리는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기는 공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동혁 사무총장께서는 아울러서 공천 탈락에 반발하는 의원들에게 왜 경선에 포함되지 않은지 데이터를 언론에서 공개하라고 하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공개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전제는 그것을 그 후보 개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공개해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고 국민들로부터 판단받을 수 있다.
어떤 공천이든 그 공천에서 탈락한 분이나 아니면 경선에 포함되지 못한 분은 네.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경선에 포함됐더라도 경선에서 탈락한 분도 이런저런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된 공천인지 그리고 공정한 경선인지는 최종적으로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입니다. 공천을 하고 나서 어떤 후보도 어떠한 반발도 없는 공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저는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공천이 잘된 공천인지 아니면 이기는 공천인지는 최종적으로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불만 있는 후보들은 왜 공관위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와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국민들께 다 공개하고 국민들께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는 뜻입니다. 네. 한 가지 사례 더 들면 공관위가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를 서울 강남병에 공천하면서 현역 유경준 의원 이제 컷오프 시켜서 이 의원이 재심을 요청했는데요. 이 의원이 공천 심사 자료의 핵심 근거인 당내 경쟁력 평가에서 과반에 육박한 지지를 기록했는데도 바로 경선도 안 가고 컷오프 됐다. 이런 것들도 그 수치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고동진 전 대표하고 큰 차이가 없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고동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추천을 했고요. 아, 네. 그 수치를 반대로 말씀드리면 당 지지율은 58%입니다. 거의 60% 가까이 되지만 그 어떤 후보도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남병은 저희 당의 매우 우세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후보도 50%를 넘지 못했다. 그리고 당 지지율과 개인의 경쟁력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과반에 육박했다는 것보다는 강남병이라는 지역을 감안했을 때 강남 지역 중에서도 병이 저희한테 가장 우세한 지역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후보도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본선 경쟁력에서 과반을 넘지 못했다. 공관위에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강남 지역의 경우에도 현역 의원들 또 서초까지 포함해서 많은 현역 의원들을 재배치했습니다. 컷오프가 아니라 그분들께서 좀 희생해서 당을 위해서 우리한테 어려운 지역에 가서 꼭 이겨서 네. 우리 당의 총선 승리에 기회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강남 지역이라는 특수한 사정 그리고 강남 지역의 공천은 우리 당의 공천의 어쨌든 상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에서 네. 기계적으로 시스템 공천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대로만 적용할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추천제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두루두루 많은 의견이나 더 폭넓은 후보군 중에서 이제 뽑는다는 취지는 이제 이해는 되는데 이게 일단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하나는 경기 중에 룰을 바꾸는 게 맞냐 이런 지적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국민 추천이라는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결국 현역 컷오프는 이제 정해진 수순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거기서 뽑히는 사람은 누군지 몰라도요. 그래서 물갈이의 한 방식이지만 해당 지역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당하게 배제된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룰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 추천은 결국은 우선 추천의 한 방식입니다. 기존에 있는 후보들 말고 다른 후보를 추천할 것인데 그 추천을 오히려 기존에 있는 후보들을 배제하고 공관위에서 어떻게 밀실에서 누구 한 명을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그 문을 열어놓고 국민들께서 추천하는 훌륭한 분을 우리가 공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추천의 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룰을 바꿨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의 후보들을 모두 다 배제하고 공관위에서 어떤 한 명을 공천하면서 누구 한 명을 공천하기 위해서 기존의 후보들을 배제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문을 공천의 가능성을 그리고 공천의 기회를 오히려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국민들께서 추천해 주시는 훌륭한 분을 공관위에서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비판 다 오히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울산 남갑 이채익 의원이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반발하고 계신데 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채혁 의원님께서도 공개적으로 왜 경선에 포함시키지 않고 국민 추천으로 갔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언론에 공개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언론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의원은 무소속 출마 의사 밝히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배제된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나가는 건 본인 선택이지만 복당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이건 어떤 취지인가요? 이채혁 의원님 같은 경우에 우리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선출직을 7번 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은 3번 하셨지만 그 전에 뭐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지방의원까지를 포함하면 7번 우리 당으로부터 공천받고 선출직 공무원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당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불복해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해당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하고 당선됐으니까 무조건 나는 다시 복당할 테니까 받아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으로서는 쉽게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공천 탈락된 현역 의원들에게 험지 위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이제 활용하는 분위기인데요. 대표적 케이스가 서울 서초을에서 탈락한 박성중 의원이 경기 부천을로 이제 간 케이스라고 보여져요. 한 번 더 기회 준다는 데 의미는 있는데 아주 전국적으로 알려진 거물이 아니면 이 짧은 시간에 과연 가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선 바로잡을 것이 네. 박성중 의원님 같은 경우는 컷오프 된 것이 아니고 다른 박진 전 장관님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당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셨고 의정활동도 정말 잘 해오셨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우리 당이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한석을 가져오고 그래서 그것이 전체 우리 당의 총선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희생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것을 수용해서 희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전후가 바뀐 건가요? 지금? 그분들이 절대 컷오프 된 것이 아니라 예. 그 어떤 분들보다도 정말 의정활동을 잘해오셨고 정말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능력 있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곳에 가더라도 당선될 수 있다.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당선될 수도 있고 우리 당 지지율을 보면 경쟁력 있는 후보만 내면 당선될 수 있는 곳에 전략적인 재배치를 했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컷오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컷오프가 아니라 우리 당에 있는 현역 의원님들 중에서는 다른 곳에 가더라도 지금 이 짧은 기간 중에 다른 곳에 전략적으로 재배치되더라도 당선될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과 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런 희생을 요구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있던 지역에서 밀려가지고 가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헌신을 자처했다. 헌신을 자처하기도 했지만 당에서 그런 헌신을 먼저 요구한 부분도 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번 공천은 친윤 불패 공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철규, 권성동, 윤한홍 의원 등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요. 컷오프된 의원들 중에서 또 친윤 의원을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친윤 의원님들은 대부분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경선을 했습니다. 그 세 분을 예를 드는데 이철규 의원님은 다른 후보 한 분이 있어서 경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분이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님 같은 경우에 다른 두 분은 지금 공직선거법에 걸려 있거나 다른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윤한홍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수 공천을 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이렇다 저렇다 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거나 굳이 필요가 없는 경선을 거치거나 아니면 이철규 의원님 같은 경우에 다른 후보가 없는데 굳이 추가 공모를 거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경선을 강제로 만들거나 굳이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기는 공천을 합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이 공천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은 보훈 공천, 특권 공천, 현역 불패, 기득권 공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반해서 민주당 공천은 혁신 공천, 투명 공천, 시스템 공천, 공천 혁명이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나쁘게 표현한 것은 거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공천에 대한 자평인 것 같고요. 지금 현역 불패다라고 하시는데 현역 의원님들 교체율이 저희는 35%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이미 30%를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민주당의 공천이야말로 친명 불패 아닙니까? 그리고 뭐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비명계는 전부 다 지금 거의 탈락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이다 아니면 비명 행사다 그런 비판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는데 오히려 민주당 저희는 뭐 굳이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비판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중되는 비판을 저희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비판적인 표현은 고스란히 민주당에게 돌려주면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공천에서 여성이나 젊은 층이 너무 적다 이런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남은 뭐 지역이라든지 뭐 비례 이런 데서 좀 보완이 될까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신청을 한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평가받는 성공한 공천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당선돼서 의정 활동을 할 때 국민들께서 저런 유능한 후보를 공천한 것이 참 잘 됐구나라고 평가받는 것이 저는 최종적으로 성공한 공천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계적으로 청년을 여성을 몇 퍼센트 추천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본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당선됐을 때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능력 있는 분들 경쟁력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한다면 국민 추천 국민 공천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들이 보완되고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배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허은하 수석대변인을 서울 영등포갑 후보로 전략 공천했습니다. 영등포갑은 민주당 탈당한 김영재 의원을 국민의힘이 영입해서 전략 공천한 지역이죠. 개혁신당이 전략 공천 1호로 영등포갑을 선정한 이유 뭘까요? 여러 의미가 있을 텐데 영등포갑이 사실 이제 국회가 있는 영등포 안에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공천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되는 것에 반기를 들고 탈당해서 저희 당에 입당한 김영주 부의장께서 출마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어떤 구도를 세워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전략 공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혁신당의 훌륭한 분들도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아서 우리가 좋은 정치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지역에 나오는 타당으로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좀 선의의 경쟁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선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신혜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늘봄학교를 아시나요? 그동안 아이가 돌봄 교실에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 많으셨죠?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희망하는 학생 모두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늘봄학교는 학교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에도 함께 운동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학교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늘봄학교 캠페인은 교육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경웅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사가 달린
중증 응급의료가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사명감으로 의료기관을 지키는 의료진이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벼운 질환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주십시오. 의료가 멈추면 개혁도 멈췄던 과거의 실패 사례를 또다시 반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번 의료계획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저는 소비자 기후행동 서울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저는 지금 기후위기를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저 스스로 실천활동이라고 하기 좀 너무 거창하고 이렇게 가면 너무 위험할 것 같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가 저 혼자는 안 되니까 연대의 힘을 좀 갖고 같이 뭔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소기행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쉬운 것부터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플로깅이라고 있어요. 플로깅은 이제 내가 걸으면서 플라스틱을 줍거나 휴지를 주어서 내 환경을 지키는 일인데요.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활동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 다음에 나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너도 나도 이 활동에 참여하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인증하면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플로깅 그러면 어느 주체나 단체가 이거를 주최해서 이렇게 행사로 진행했다면 이제는 이게 정말 누구나 걸으면서 내가 어차피 걷기 하는데 이때 이런 거 하면 좋잖아 라고 하고 일상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현상이었어요.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기후행동의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오늘 아침 기온 중부지방 위주로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0.7도에 바람도 강해 꽤 춥습니다. 꽃샘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더 추워지겠습니다. 그리고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6도, 전주 8도, 대구 10도 등 전국적으로 5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만 가끔 구름 많이 끼는 지역 호남과 제주 지역이 있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1cm 미만의 또 울릉도 독도에는 최대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쌓여있는 강원 산지라든가 어제 눈비가 내린 지역에서는 빙판과 도로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먼바다 위주로 물결이 높은데 현재는 제주 먼바다, 동해 먼바다가 높다면 오후부터는 서해 먼바다의 파도도 최대 4m로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 또 너울성 파도도 높아지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7도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대기가 탁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0.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민주당은 최근 전직 여성 의원 3명을 잇따라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안규백 전략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들을 여전사 3인방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들 중 한 분이세요. 경기 하남갑에 전략 공천된 추미애 전 법무장관 나오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가디건을 딸한테 얻어 입은 거라고 자랑을 했더니 장관님께서는 지금 신고 계신 신발이 네, 아들이 사준 운동화로 서로 막 자랑하다가 이 방송에 들어왔습니다. 그 운동화로 열심히 지금 한남갑을 뛰어다니고 계시겠네요. 네. 한남갑은 핵심 현안이 뭡니까? 교육이나 교통, 의료가 현안이고요. 우선 발전 가능성,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예요. 방향만 잘 잡으면 모델 도시, 모범 도시가 될 수 있는데요. 좀 힘 있는 정치인, 경험 있는 정치인이 일을 좀 해주라라는 기대치가 아주 높다는 걸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3분을 일컬어서 여전사 3인방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 수식어 마음에 드십니까? 우선 수식어라는 건 시대 정신에 따라 붙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왔고 또 앞으로 해결해 달라 하는 기대치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능한 정권을 빨리 맞서 싸워서 해결하지 않으면 민생도 어렵다. 민생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반도 전쟁 위험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전전긍긍 걱정들이 많죠. 그래서 평화도 사수하고 그래서 이 평소 하는 거 보니까 추미애만큼만 좀 싸워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의 요구가 있다 이거죠? 네. 이번에 경기 하남갑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략 공천됐는데 연고가 없어서 이제 낯설기도 하시겠지만 워낙 이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계셔서 많이들 알아보실 거예요. 장관님 인사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옵니까? 아직은 본격적으로 막 인사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니까 덕풍시장 순두부 가게였는데요. 네. 우선 다 알아보시고 또 반찬도 자꾸 갖다 주시고 또 주변에서 보고 싶어하는 분들 많다 그러고 이제 가게 앞에 나왔더니 그 요구르트 아줌마께서는 바로 지인을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싶어 했다고. 네. 사진 찍자고 또 같이 다가와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는 아는 사이다. 그런 느낌이 금방 들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이제 장관님께서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 광진을 해서 5선 맞죠? 네. 근데 왜 갑자기 경기 하남갑에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당에서 장관님을 이 지역에 전략 공천한 이유 뭘까요? 아마도 이 지역이 이 경기도의 남북을 연결하고 이제 서울과 이렇게 인접해 있는 하나의 요충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역대 선거를 보면은 굉장히 스윙보트 지역이에요. 지난 총선은 이 상대당 후보가 각축을 벌리면서 쪼개져 가지고 우리 후보가 조금 유리한 게 있었지만 대체로 그 여당 강세인 험지라고 할 수 있죠. 선거 구도상은. 그래서 이 검찰 독재 정권의 바람이 좀 이렇게 불지펴지도록 좀 거기를 사수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수도권 지역이 이렇게 교제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방향을 잘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과 나란히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바른 성장, 빠른 성장을 기획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정치인이 그걸 한번 모범적으로 선도해봐라 하는 그런 양쪽의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약간 뭐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애초 당에서 서울 동작을 나경원 전 의원과 장관님을 이제 맞대결을 검토하고 네. 뭐 이곳 뭐 여론조사도 하고 뭐 몇 군데 더 여론조사했더니 생각보다 지지율이 안 나와서 결국 험지가 아닌 지금 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운 곳으로 보냈다? 이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1월 한 중후반쯤에는 네. 제가 한 당의 조사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네네. 직접 뭐 보지는 당의 조사니까 그게 보안이 있는 거죠. 근데 듣기로는 저에게 이제 동작을 추천하면서 그 당시에 12% 정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라고 장관님이요? 네네 하셨는데 이제 아마도 이게 당이 전략 자원이다라고 몇 분을 이제 내세우고 싶어서 아까 그런 한강벨트에 여전사를 투입하겠다.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한다 하는 선거 구도를 짜고 있는 와중에 이제 한강벨트 주변으로 또는 또 도심 쪽으로도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비춰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의 공천이 좀 시끄러워지면서 많이 좀 정당 지지도가 내려가면서 이제 같이 이제 영향을 받은 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그 바람 스윙보트 지역에 들어가서 좀 바람을 바꾸든지 잠재우든지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는 것이고 저도 그걸 흔쾌히 수용한 것이 뭐 이렇게 아까 그런 여전사 그러면 제가 여류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남녀를 떠나서 정치 헌신과 책임감 열정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자나 남자냐 하는 건 여자가 잘하면 마치 싸움닭처럼 만들어버리고 남자가 잘하면 실력으로 인정하고 용맹한 장수처럼 그거는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각 당의 어떤 대표적인 여성 인물끼리 부딪혀가지고 실컷 까십거리나 제공하고 뭐 외모 경쟁한다 이렇게 윤석열 정권 심판 이것이 부각돼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 심판론은 들어가 버리고 정치 까십거리만 자꾸 생산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그냥 묵묵하게 동의를 했죠. 네. 장관님 전략 공천을 두고 그 지역구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뭐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낙하산 공천이다라면서 이제 삭발 시위까지 했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이제 경선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뭐 김기윤 변호사란 분, 윤완채 전 하남시장 후보, 그다음에 이용 의원 이런 분들이 3자 경선을 치른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반철새 릴레이 인증 운동 벌이면서 토박이대 철새 구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뭐 이렇거든요. 네. 이런 건 어떻게 헤쳐나갈 생각이세요? 우선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이제 그 지역구의 주민들께서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을 뽑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철새라는 건 여러 정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걸 철새, 정치 소신 없는 걸 철새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전략적으로 당에서 선거에 어떤 전방위적으로 뛰라 하는 전략적 판단으로 내려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새라 하지는 않고요. 물론 그 지역에 제가 가기 전에 당을 위해서 또 시대 정신을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해주고 민심을 이끌어 주신 후보들에 대해서는 제가 퍽 미안하고 또 감사드리기도 합니다. 또 그분들과 함께 가야지만 선거 승리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의 몫이고요. 그러나 이제 상대 당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그만큼 위협적인 후보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당 상황 조금 이제 몇 가지 살펴볼게요.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서울 중성동갑에서 공천 배제됐습니다. 네. 자, 이 공천 배제된 게 잘한 결정이라고 보시는지 일단 어떻게 보세요? 공천 배제한 거 잘한 건가요, 당에서? 공천 배제가 아니고요. 예. 그 홍익표 의원이 서초갑으로 옮김으로써 국회의원이 비게 된 자리니까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전략공천 대상 지역이죠. 네,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스스로 거기를 선거 준비를 해온 거니까 공천 신청한 바는 없는 거죠. 신청을 받질 않죠. 애초부터. 그래서 공천 배제는 아니고요.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 당의 선거 전략이 있기 때문에 또 저쪽이 뭐 운동권 심판 프레임을 내세워서 정권 심판 프레임을 물타기 해버리려고 국민을 또 속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당의 선거 전략에 좀 수긍을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고심 끝에 임 전 실장이 당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한 결정이다 생각합니다. 네, 당의 선거 전략은 정말 우리가 검찰 독재 정권에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를 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리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서 이런 검찰 독재 정권을 초래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어떤 지위와 직책이 있었던 분들은 마땅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은 바로 그런 독재 정권을 심판해주고 독재 연장을 막아내는 굉장히 고비에 있는 결정적인 그 선택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 중대한 선거에서 당의 그 선거 전략에 동의하고 또 스스로 낮추고 하는 책임 있는 자세, 그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결정하셨다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좀 불편한데 많이 들었던 질문이실 거예요. 앞서서 한 달 전쯤에 장관님께서는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이 있는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총선에 불출마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 임종석 전 실장도 그때 약간 설전 비슷하게 그 간접적인 설전을 벌이면서 비슷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체급을 더 키워준 건 추미애 전 장관 아니냐 뭐 이런 또 반박도 하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반박이라기보다 그것은 이제 그 당시 야당 국힘당 쪽하고 조중동 그 언론의 친검 언론의 프레임이었죠. 그것은 지금 보시면 여러 사건들이 재판을 통해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미 검찰 쿠데타는 조국 장관을 무리하게 수사하면서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장관 임명하지 마 이렇게 대통령한테 대들고 그리고 그 일련의 사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또 고발사주 사건 그러니까 부인의 주가 조작과 장모의 사기 사건을 사법 리스크로 생각하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고발 사주 문건도 작성을 했고요. 그런 걸 인사 조치하는 장관에 맞섰고요. 지속적으로 제가 그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그 부인의 주가 조작 수사, 장모 사건 수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막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징계 청구를 하니까 징계 그 청구 소송을 잊어버리게 하도록 그 항소심도 패소할 결심으로 패소시키고 상고를 하지 않고요. 대법원에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사건을 묵혀버리는 식으로 된 거죠. 매장시킨 거죠. 그런 거 보면은 그 당시에 장관인 제가 감독자로서 범죄 사실을 죄송합니다. 들추어내고 했으면 해임도 할 수 있고 적정한 그 처분을 인사권자로서 했어야 되는데요. 책임 회피를 하면서 그냥 주용 갈등이다. 어떻게 지휘 감독자인 장관과 이 비리를 저지른 그 외청의 공무원 사이에 갈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지휘 감독자를 오히려 그 프레임에 가둬버리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뭐 제가 키웠다가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언론이 키우신 거고요. 언론이요? 네. 언론이 제일 책임입니까? 언론이 비판을 전혀 하지 않았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본인과 가족의 수사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이런 것이 1심 법원 판단에서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 하는데도 언론이 전혀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언론이 윤석열 후보의 과연 공정과 법치를 지킬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도 큰영 오히려 영웅으로 만들어 주셔서 국민들이 속으신 거죠. 청와대가 속은 것이 아니라.
자, 네. 결과적으로 이제 장관님께서 그 총선 불출마 요구했던 임종석, 노영민 두 분 다 네. 이제 총선에 나갈 수 없게 이제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제 밤에 이제 발표된 추가 경선 결과 보니까 여기 이제 노영민 전 실장도 포함이 돼 있는데 어쨌든 친문 비명 인사들이 대거 탈락하고 친명계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번 공천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는 걸 여실하게 보여준 공천 혁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사가 이제 그냥 몇몇의 계파 정치로 그 동아리 정치, 패권 정치 이런 건 퇴장이 되고 당원이 제대로 그 심판하고 당원이 당의 주인임을 이제 그런 시대를 연 하나의 모범을 보여준 일이었다, 대사건이었다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 우리 당원들의 투표 참여율이 무려 60%에 달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대선을 능가하는 최고의 압도적 수치입니다. 250만 당원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참여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그 어떤 그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도 당원은 곧 250만 당원은 민심을 대변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심, 민심과 따로 떨어져서 패권 정치 이런 건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이 어쨌든 경선 결과를 좌우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네, 동의를 할 텐데요. 네. 근데 그 어쨌든 그 결과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배분이라 그럴까요?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렇게 같이 이게 이제 친명이니 비문이니 뭐 비명이니 친문이니 이렇게 다양하게 품었을 때 그게 더 건강한 거 아닐까요? 친명 비명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건 프레임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 국힘당이 만든 또는 언론이 만든 또 공천 불만자들이 만든 것이고요. 지금 그 공천에서 뭐 하위 평가 10% 이런 거 해서 마치 일부러 이제 짜서 그런다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데 그런 시스템 공천을 스스로 결정한 거죠. 누가요? 의원들이 당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전체의 집단 지성으로 우리 공정하게 하위 20%는 그 감점을 하자. 원래 그 전 선거에서는 하위에 들어가면은 바로 부적격 컷오프 돼버렸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이 감점으로 컷오프는 하지 않고 기회는 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평가를 했을까요? 당원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게 아니에요. 당원들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나 그간에 검찰 독재에 얼마나 맞서 싸웠는지 아니면 반대로 안주하고 책임 회피했는지 이런 걸 다 보시고 그들이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을 겨냥한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자, 관련되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민주당을 탈당한 분들이나 뭐 강하게 좀 당내에서도 비판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런 말들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이재명 당이 됐다. 민주당에 김대중도 노무현도 문재인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만 남아있다. 당의 초점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해소와 차기 대선에 맞춰져 있다.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은 묵살되고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다. 그래서 결론도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목소리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사실과 다르죠. 이재명 당 대표고 하니까 그 이재명 당 대표가 당을 대표해서 목소리가 나가는 거는 우리가 당원을 77%가 투표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김대중 시대에는 김대중의 당이고요. 노무현 시대는 노무현의 당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누구의 당이다 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바로 뭐 1인 4당화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이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당 대표가 지난번 체포동의안에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이 독재 검찰이 체포에 가라라고 승인을 해버렸잖아요. 사당이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외곽에서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공천에서 기회를 가지질 못했어요. 다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아니면 링에 올랐지만은 다 떨어져 나가거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를 올해 그
보좌 또는 보조를 했던 분들이 이번 공천에서 등판을 하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 금천에서도 조상호 변호사. 네. 정말 아주 똑부러지게 말도 잘하고 사적으로는 또 제 대학 후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찐명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변호사도 이번에 낙천됐죠. 네. 뭐 예를 들면 김의겸 많죠. 의원, 네. 군산. 네. 예. 근데 이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반영되고 진짜 소통이 잘 된다고 보세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은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뭐 이런 데 시사 프로에 나와서 맛있던 우물에 침 뱉는 말을 해서 소통이라기보다는 자기 당의 정체성에 벗어나는 얘기를 해서 당에 좀 피해를 많이 끼쳐온 분들이죠. 그래서 조중동의 칭찬과 칭송을 많이 받으면서 자기 개인 관리를 많이 한 분이죠. 어떻게 보면 당의 윤리 심판 기능이 굉장히 너그럽다고 할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이 조국 신당과 좀 거리를 두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연대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요. 네. 조국 신당과 조국 혁신당이죠. 손을 잡는 게 총선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불리할까요? 저는 조국 신당은 검찰 개혁을 화두로 내세웠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좀 더 강조하면서 깃발을 높이 들고 가고요. 민주당은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우선 경제와 민생, 뭐 검찰 개혁도 저 같은 사람이 당연히 깃발을 들 거고요. 또 들어왔고요. 또 다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 쪽에서 민생, 경제, 외교 이쪽으로 폭넓게 진영을 짜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애플 주가 하락의 배경과 전망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짚어봅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만 해도 시가총액 1위였던 애플이 지금은 2위 자리도 위태로워요. 네.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애플은 설명이 사실 필요 없는 회사인데 아이폰하고 스티브 잡스로 상징이 되는 회사잖아요. 작년까지는 시가총액이 1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1위 자리를 내주게 돼서 2위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신흥 강자라고 부를 수 있는 엔비디아한테 2위 자리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가 상황이 어제 기준으로는 6일 연속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한 $170 정도 되는데 우리 돈으로 한 22만 5천 원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지난달 27일에는 $182.6 정도 됐었거든요.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해서 한 열흘 사이에 $13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한 2달 동안 12%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애플 주가는 꾸준히 빠지고 있다. 이렇게 흐름상으로는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3조 달러를 원래 작년에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은 엄청나더라고요. 4천조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43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코스피에 갇혀 있어서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9배 이상 시가총액이 많은 그런 회사가 애플입니다.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는 한 2조 6천억 달러 정도로 줄었고요. 그러니까 4천억 달러가 줄었어요. 그리고 3위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조 2천억 달러 정도로 올라왔거든요. 이제 많이 추격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애플 주가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가장 단기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건 과징금인데 지난 4일에 유럽연합이 애플한테 EU가 과징금을 부과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액수가 18억 유로였는데 이 돈도 또 엄청납니다. 우리 돈으로는 2조 6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의 연간 전 세계 매출의 0.5%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이나 주주들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했던 거고요. 왜 과징금 부과했냐면 이게 반독점법 위반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애플이 자신들의 운영 체제를 활용해가지고
다른 음악 스트리밍 앱은 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점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불법이라고 봤고요. 배경도 하나 짚어봐야 되는 게 지금 EU는 애플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뭐 구글 같은 데들도 포함이 될 텐데요. 이런 데들을 좀 규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너무나 막강하고 정보도 너무나 또 독점적으로 다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거를 2020년부터 준비해가지고 올해부터 딱 시행을 했는데 그 첫 타깃이 바로 애플이 됐던 겁니다. 네. 아이폰 판매량이 중국에서 줄고 있다는 것도 원인이 되겠어요? 네. 그제 이제 미국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 문제가 딱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첫 6주간 그러니까 한 1월부터 2월 사이에 중국에서 애플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4%나 줄었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 애플 말고 중국에서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좀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중국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경제 자체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는 줄고 있는데 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작년 대비 7% 줄었는데 아이폰 판매량은 24%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도 줄긴 했는데 아이폰 판매량은 뭐 3배 이상 더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갔느냐면은 중국 업체인 화웨이로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그 기간 동안에 64%가 오히려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뺏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특히 이런 그림은 이제 화웨이가 고급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의 이 아이폰도 역시 고급 스마트폰이잖아요. 이 경쟁에서 중국 시장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보고서의 분석 중에 또 하나는 지금 미중 갈등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애국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애플이 밀리고 있다. 이런 요소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애플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항상 첨단인 그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네네. 애플이 작년에는 1위였는데 올해 초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밀려서 2위가 됐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회사냐면은 AI와 관련된 그런 회사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운영체제 만들기도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오픈 AI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또 어떤 회사냐면 챗 GPT를 만든 회사죠. 그러니까 뭐 AI 시대로의 전환을 알린 뭐 아주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 AI에다가 13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2위 자리도 위태롭다 이 표현을 하면서 엔비디아 얘기를 해드렸는데 엔비디아도 역시 이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그런 뭐 반도체 GPU 만드는 그런 압도적인 1위 업체거든요. 네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니까 지금 또 사상 최고가를 또 찍었습니다. 계속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AI 분야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애플은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투자사들도 애플 전망이 어둡다 이렇게 좀 실제로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이유로 AI 열풍에서 뒤처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펴낸 그 자료를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컨빅션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추천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좀 놀랍게도 애플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문사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도 추천 목록을 쭉 내놨는데 여기에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흐름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애플은 사실은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를 생태계를 만들어낸 뭐 굉장히 대단한 회사인 거는 분명한데 그 유산으로 이제 작년에 시가총액 1위까지 가기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AI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에서는 애플이 뚜렷한 포지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플은 애플카도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차 시장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접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 다음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애플은 여전히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비전 프로 이런 걸 내놨거든요. 스마트 안경 같은 것들인데 뭐 이러면서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지만 다만 현 시점에서는 부정적인 지표들이 겹치면서 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이 AI 시대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여야가 막바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22대 총선 대진표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공부 시간에서는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번 총선에서 눈여겨봐야 할 지역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공부 키워드 대진표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총선 지역구가 모두 254개입니다. 거대 양당이 모두 200명 넘는 후보를 확정하면서 총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 가운데 평론가님이 가장 주목하는 격전지 어딘가요? 네, 뭐 아무래도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는 일단은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수도권 탈환을 이제 최대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최대 관심 지역은 역시 민주당의 수장인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인천 계양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이곳에 일찍부터 도전장을 내민 인물이 바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죠. 원 전 장관도 여권 내 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승리한다 이러면 대선 주자로서 이제 위상이 이제 크게 높아지는 거죠. 반면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패하게 되면 그동안 누려온 야권의 이제 대선 주자로서 지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사활을 건 대결을 펼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네.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한강벨트가 거론이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출마하려고 해서 운동권 청산론의 진원지로 꼽혔던 곳이 이제 서울 중구 성동갑인데 민주당이 논란 끝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공천했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것 또한 뭐 친명 공천이냐 비명 행사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선거 전략상 좀 불가피한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임 전 실장은 아무래도 이 86 운동권 정치인 중에서도 상징성이 가장 큰 인물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더욱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운동권 정치인의 기득권화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그 연루가 돼 있는 특히 이제 그 문 정권 내내 논란이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이제 주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도 뭐 86 퇴진론이 계속 제기되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대 교체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임 전 실장의 컷오프는 좀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에 의해서 노영민 전 실장까지 이제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이제 친문 인사들이 많이 탈락을 한 것이 이제 보이고요. 네. 이제 운동권 청산론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뭐 이인영 의원이라든지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많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운동권 청산론 지금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세요? 그런데 이게 조금 그 이제 전략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한 위원장은 뭐 아시다시피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에서부터 이재명 대표하고 이 기득권화한 운동권 정치인들을 이제 겨냥을 했죠. 이번 총선의 어떤 그 공세 프레임을 이제 그렇게 짠 것 같고, 그런데 민주당이 운동권 정치인들을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제 친명계
운동권 정치인들은 이제 일부 살아남긴 했는데 뭐 적지 않은 인물들을 일단은 이제 뒤로 다 물렸고 특히 이제 가장 상징성이 큰 임종석 전 실장까지 이제 뒤로 물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이 좀 약간 이제 표적 대상이 좀 사라졌다고나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프레임 전환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중구 성동을 바로 옆 지역구죠. 여야 전현직 의원 여러 명이 도전장을 내밀어서 관심 끌고 있습니다. 전현직 의원들이 이곳에 몰린 이유 그리고 아직까지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이유 후보를 네. 이유가 뭘까요? 한강벨트 일단 중심지에 해당하고요. 또 그동안에 여야가 번갈아서 당선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이번에 이제 양당 쪽에 그 여러 예비 후보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이곳으로 이제 도전장을 내민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중성동을 같은 경우에는 여야 모두 지금 경선을 이제 치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 아시다시피 이제 뭐 그 초반에 사실은 이제 영남권에서 이제 자진해서 수도권으로 올라온 그런 경우죠. 네. 또 이해운 전 의원 또 한동훈 또 이 위원장이 손을 번쩍 들어준 그런 인물에 해당하고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 이제 3자 경선이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펼쳐집니다. 뭐 적잖게 다 비중이 있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박성준 이제 현 의원하고 정호준 전 의원 양자 이제 경선이 이제 치러집니다. 이쪽도 역시 그 뭐 나름 또 경쟁력이 있는 이제 그런 후보들입니다. 20대 총선 때는 지상욱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어찌됐건 뭐 양당 어느 쪽이든 이제 그 상당히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되다 보니까 지금 도전장을 여러 명이 지금 내민 그런 그 상황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일찌감치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곳이 서울 동작을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처음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거론됐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민주당은 영입인재인 류사명 전 총경을 동작을에 공천을 했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뭐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어찌됐건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조금 더 상징성이 큰 인물을 이쪽에 투입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동작을은 전통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부동층이 많은 스윙보터 지역입니다. 2004년 17대 총선까지는 이 더불어민주당 그 전신 정당들이 이제 승리를 했던 그런 곳이고 또 18대 총선 때 이제 정몽준 전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제 보수 정당 쪽으로 이제 넘어온 거죠.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정 전 의원 뒤를 이어서 또 계속 여기서 국회의원을 했고요. 그러다가 21대 총선 때 12년 만에 다시 그 이제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탈환한 지역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수진 의원 컷오프 되면서 탈당을 했고 여기에 이제 경찰국 설치를 반대했던 류삼영 총경을 영입해서 전략 공천을 한 건데 이재명 대표의 그 검찰 정권 심판론 그 프레임을 앞장서서 주장할 인물이다. 그런 이제 상징성을 좀 보고 전략 공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의 또 다른 주요한 승부처가 수원 지역입니다. 지역구가 이제 5곳인데요. 갑을, 병정, 무, 뭐 김진표 국회의장 플러스 4명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지역구를 석권을 했어요. 저번 때 4년 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또 거기 달려가서 지지를 호소하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으로서 지금 분위기에 해볼 만한 지역인가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네. 우선 이제 뭐 이곳은 뭐 아시다시피 수원 특례시청이 있는 경기 지역 정치 1번지 이렇게 알려져 있죠. 삼성전자 본사가 이제 위치에 있기도 하고 반도체 벨트의 핵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최근에 반도체 클러스터 공약 이거를 이제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제 집중 공약을 한다면 이쪽 지역에 또 이 삼성전자 직원들이 또 많이 거주하고 있기도 하고 좀 해볼만 하지 않나 이 생각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수원병은 인근 그 용인병, 화성갑, 평택갑과 함께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해볼 만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나름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좀 중량급들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 수원병, 김현준 전 국세청장 수원갑, 이수정 이제 경기대 교수 이제 영입 케이스죠, 수원정.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탈환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거죠. 수도권의 이제 또 다른 관심이 경기 성남 분당 갑입니다. 안철수 대 이광재, 좀 거물들끼리 맞붙은 곳인데 이것도 관심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약간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관측은 되고 있는 건데, 뭐 이광재 이제 전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나름 이제 그 야권에서는 또 좀 실력도 좀 있고, 또 그 분이 여러 가지 준비한 그런 이제 공약들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보수 쪽에서도 좋아할 만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뭐 메가시티 관련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이 생각을 민주당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서울 서초를 보면요, 신동욱 대 홍익표, 이제 보수 언론 앵커 출신과 이제 현직 원내대표인데 자기 지역구를 놓고 이제 여당 우세 지역으로, 이것도 역시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 혹자 어떤 정치인은 이 부분을 잘생긴 사람들끼리, 풍채가 좋은 사람들끼리 이 선거에서 외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 요즘에 출마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들 뭐 인물이 훤칠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군요. 뭐 이제 그 민주당 이제 약세 지역이긴 하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 이제 이 생각을 이제 하는 거고, 이제 뭐 이제 홍익표 이제 원내대표 정도면 자기 어떤 그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뭐 그런 그 불리한 그런 이제 세를 한번 극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잘 돼서 여기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 사실은 체급이 확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험지에서 당선됐다 이렇게 되면서 곧바로 아마 이 대권 주자군에 편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판단을 해서 이쪽에 지금 이제 뛰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낙동강 벨트에서는 어디가 제일 관심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전직 그 경남지사들, 김두관 이제 의원하고 김태호 후보가 이제 맞대결 벌이는, 오랜만에 또 리턴 매치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가 이제 가장 이제 뜨겁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양산 을입니다. 김두관, 김태호 그 두 분은 2006년 경남지사 선거에서 이제 맞대결 펼친 바가 있고, 그때는 김태호 의원이 승리를 했죠. 18년 만에 리턴 매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선거는 정말로 그 많이 치른 그런 정치인들에 속해요. 김두관 의원 보니까 이 11전 5승 6패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고, 김태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8전 7승 1패. 그러니까 두 분 다 뭐 꽤 이렇게 선거로 좀 맷집이 커진 그런 인물에 속합니다. 또 여야의 또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낙동강 벨트 중에서는 가장 치열한 대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니까 막 지역구도 여러 번 옮겨 다녔는데 철새가 아니고 당에서 험지를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좀 옮겨 다닌 측면이 있더라고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후보로 정해지면서 경기 화성을 해서 3자 대결 구도 만들어졌다는 얘기 나옵니다. 네. 평론가님 보시기에 3자 대결 혹은 다자 구도로 눈에 띄는 지역구 어디 있습니까? 예,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총선도 국민의힘 대 더불어민주당 이런 양자 대결 이제 구도가 이제 펼쳐지겠죠.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양당 공천에서 탈락해서 탈당한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기존의 조직망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경쟁력이 지금 없잖아 있는 거죠. 그래서 3자 구도가 이제 예상이 이제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탈당한 국회의원 중에는 무소속 출마자도 있고, 뭐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후보로 나오는 이제 이들도 있긴 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울산 남갑 이책 의원이 이제 무소속 출마할 예정이고, 민주당에서는 울산 북구 이상원 의원이 무소속 출마 예정인데,
뭐 이렇게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뭐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나름은 이제 사전에 여론조사도 해보고 자기가 경쟁력이 충분히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보통 무소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의외로 선전을 펼칠 수도 있고 실제로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결국 당에 이제 복당하는 경우들도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또 뭐 조금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 지역구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영등포 갑에 또 개혁신당 허은하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죠. 그래서 네. 여기도 이제 3자 구도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양향자, 이원욱 의원 3명이 지금 반도체 벨트인 화성 쪽에 집중 좀 화성정 그리고 용인갑 이렇게 이제 묶어서 함께 출마를 하는데 이들 지역에서도 3자 구도가 좀 형성이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최대를 보인 출근 정체는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기흥동탄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수원 부근과 신갈분기점 일대, 또 죽전휴게소에서 판교 사이와 달래내곡에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반포대교부터 정체입니다. 이전 구간에서는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사이와 또 여의도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마포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북단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중 KBS 황정호 기자의 시선으로 고른 뉴스들 금요일 코너 한 주간의 랭킹 뉴스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황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알뜰폰 본인 인증 시스템이 해킹돼서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단순히 명의를 도용해서 대포폰을 만드는데 그친 게 아니라면서요. 저희가 처음에 보도를 드렸을 때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이 전자서명 본인 인증 시스템을 해킹을 해서 이거를 뭐 대량의 대포폰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조직이 경찰에서 이제 수사 중이다. 여기까지 이제 보도를 드렸었는데 이게 단순히 명의 도용이 아니라 이거를 개통을 해서 금융 자산을 노린 거예요. 가상 자산이라든지 뭐 주식 같은. 그래서 이거 개통을 시켜서 뭘 했냐 이걸 봤더니 금융 거래용 인증서를 발급을 받고 각종 거래 앱을 다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명의자들의 뭐 코인, 주식 이런 좀 대규모 거액의 그 돈을 자기들의 조직의 계좌로 이체시켜서 탈취를 한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누군가의 금융 자산을 뺏겠다라고 하면 뭐 통장 비밀번호, 도장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름이랑 주민번호 이걸 통해서 알뜰폰만 개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액이 지금 100억 원에 육박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지난달에 이제 과기부가 주무 붙여다 보니까 알뜰폰 업체들에게 이런 보안 조치를 지시를 했는데 사실 그때는 업체들이 완료하지 않은 업체들한테 비대면 이 개통 서비스를 아예 못하도록 영업정지 처분도 고려하겠다라고 좀 강하게 말을 했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취재를 해보니까 여전히 취약점을 개선 못한 업체들은 있고 그런데 영업정지를 이제 권고한 상태고 업체들도 현재는 영업은 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 큰 걸로 보입니다. 황 기자 이거 계속 단독 보도하고 있죠? 몇 개째 단독 보도했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네 번째. 상도 받았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해 낯선 과학 용어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초전도체. 상온에서도 이렇게 공중에 뜨는 물질을 발견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사실 무근으로 판명이 됐었는데요. 같은 연구진이 또 다른 초전도체를 공개했다고요? 지난해 7월 다 기억하실 텐데 LK99라고 전기 저항이 0인 초전도체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초전도체란 자체가
정말 극저온 영하 200도 정도에선 가능한 건데 이렇게 상온에서 가능한 건 정말 획기적인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넉 달 정도 연구 TF까지 꾸려가지고 검증을 했더니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판명이 됐는데 이 똑같은 연구팀이 이번엔 그 기존 물질에 황을 추가한 우리가 또 새로운 물질을 혁명적인 물질을 개발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인기였냐면 발표 현장에 아예 일부는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이 몰렸는데 이게 정말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재현 실험 영상을 그냥 보여준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제 그걸 보고 나서 근거가 좀 없어 보인다. 아마 이번에도 또 근거가 없는 걸로 좀 밝혀지지 않겠냐라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차량이 오가는 아이들의 등하굣길 신경 쓰이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사고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주변 아무래도 지금 개학하고 이제 뭐 개강도 하고 해서 운전자들 주의가 좀 필요한데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들이 이때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보행량이 일단 많이 늘고 행동 반경이 넓어져서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오다 보니까 좀 운전자들의 좀 주의도 필요하고 부모님들도 계속 이제 교육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폭이 좁은 이면도로가 조금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렇게 보면 한 10건 가운데 8건가 가까이가 폭이 좁은 약간 1차, 2차 그 이면도로에서 발생을 해서 아무래도 시야가 좀 좁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물체에 운전자들을 좀 대응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불법 주차도 많아요. 오른쪽에.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들도 좀 항상 조심해서 좀 가야 되고 그래서 서울시가 아예 도로폭이 8m가 넘지 않은 좀 좁은 도로에서는 그 제한 속도를 20km까지 좀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른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번째 뉴스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편의점에서 첫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이 돈을 들고 달아났다면서요. 제가 튀었다는 표현은 안 쓸게요. 네, 사실 거의 좀 먹튀 수준도 아니고 이건 좀 그렇긴 한데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아르바이트생이 첫 그 이제 시작하고 20분 만에 계산대에서 현금을 다 꺼내고 그리고 이제 그 담배까지 챙겨가지고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이게 참 편의점 입장에서는 채용 첫날 이렇게 절도를 당했으니까 너무 황당하고 경찰은 지금 일단 신원을 파악하고 있고 절도 혐의로 지금 조사 중인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추가할 수 있어서 제가 더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슷한 범행을 한 20대 남성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8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운전자가 70대 고령 운전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령자 운전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사고였습니까? 이게 8중 추돌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보행자도 치고 앞에 가는 차량 8대 오토바이 한 대를 다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70대 남성 1명이 숨졌고요. 13명이 다친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차량을 모은 이 남성이 79살, 그러니까 고령의 어르신이었던 거고요. 음주, 뭐 마약 이런 거 상관없고 이제 운전자 진술은 사고 당시가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고요. 경찰은 아무래도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좀 잘못 밟아서 사고를 낸 거 아닌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사고도 이제 문제지만 이걸 통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슈가 좀 뜨거웠습니다. 그렇군요.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기억하시죠? 운전자에게 마약을 처방한 걸로 알려진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환자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밝혀져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어요. 정말 그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었는데 이 운전자한테 마약류를 처방을 한 이제 의사가 혐의가 표착이 됐었는데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포렌식 해보니까 더 충격적이었던 거죠. 수면 마취를 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을 해서 그걸 계속 보관한다든지 이제 이런 사실들을 밝혀졌는데 법정에서 혐의는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더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이고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심 재판 중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고 온라인에 신상 정보까지 공개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경찰에서는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를 뭐 밝히진 못했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긴 하지만 이제 최근 이제 김포 이제 공무원분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분이 이제 맡은 업무가 도로 보수 업무인데 도로 이제 정체가 이제 공사 때문에 빚어지니까 항의성 민원이 일단 많이 들어왔는데 한 온라인 카페에 이분 실명, 소속 부서, 뭐 내선 번호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주변 지인들이 이제 정말 항의성 뭐 그런 민원들을 너무 많이 받아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홧김에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처음에 소셜미디어에 올라와서 좀 논란이 됐던 게 쓰레기 종량 봉투에 강아지를 이제 담은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 이게 뭐냐라고 이제 봤더니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더니 여자친구 반려견을 너 때문에 죽는 거다라는 네. 메시지 하나 보내고 이 사진을 같이 보낸 거죠. 그 실제로 그 봉투를 어디 버렸다가 다시 가져가는 모습도 CCTV에 찍혔고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계속 이제 생사 여부를 물었지만 이제 묵묵부답. 계속 말을 하지 않고 있어서 경찰이 동물 학대 그리고 데이트 폭력 여부 조사 중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의 랭킹 뉴스 황정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치솟는 물가 때문에 소비자들은 장보기가 겁나고 축산농가들은 사료값 인상 등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우를 최대 반값 할인하는 행사가 오늘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열립니다. 이참에 한우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농식품부는 이달 하순엔 온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참여하는 할인 행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월 8일 금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